못했던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상식으로 말이죠. 자꾸 끌리는 이 느낌 뭐죠? STF 2018 팟캐스트 상식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상식자들 MC 아나운서 박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기자 조지현입니다. 네. 팟캐스트 상식자들이 11월 2일에 STF를 앞두고 저희가 이렇게 모인 거죠. 네네네. 프로젝트 그룹. 그렇죠. 정표 말하면. 뭐 되게 있어 보이던데. 너무 생각지도 못한 전화에 예. 제가 너무 네. 진짜 터졌네요. 좀 있으면 해체하잖아요. 맞죠? 어떻게 아쉬워 마세요. 해체 앞두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유닛으로 좀 활동할까요? 네네네. 뭐 따로 또 같이 뭐 개인 활동들도 좀 열심히 하고 왕성 활동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입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상식자들이 어떤 팟캐스트인지 네. 우리 조지현 기자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상식자들의 상식은 저희 STF 2018 주제 새로운 상식 개인이 바꾸는 세상에서 따왔고요. 네. 이게 포럼이에요. 오는 다음 달 11월 2일 DDP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열리고요. 요즘 세상이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변화의 양상도 좀 다른 것 같아. 예전에 내가 말 못하던 거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다각도로 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맛배기로 먼저 이 연사들을 미리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죠. 네. 근데 저는 그날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어떤 날이요? STF 있는 날? 있는 날이. 네. 왜요? 왜냐면 저희가 없어지거든요. 그걸 하면 사전 방송이기 때문에. 훈훈한 분위기로 네. 자, 오늘의 손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궁금한데요. 네. 그 전에 또 저희 있어요? 먼저 할 거 또 있어요. 네네.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십니다. 댓글 한번 팟빵에 목동 트윈스님이 네. 글쎄 저희 걸 들으시고 STF 그 연재 소설 칸에 가서 김동식 작가님 소설을 막 읽으셨대요. 그래서 웹툰을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했다고. 저는 그 책 샀잖아요. 그거요? 네, 회색 김동식 인간. 작가님 만나고 나서 너무 자극을 받아서 그쵸. 네. 가서 봤어요. 너무 저 그날 기분이 네. 좋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수수방관자님도 자장가 대신 틀었다가 훈훈하게 잘 들으셨다고. 잠은 홀딱 깨셨다고. 어떤 생각으로 자장가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틀으셨던 걸까요? 이게 팟빵의 업로드가 자정에 돼요. 그래서 어제도 자정에 이제 됐고 우리가 그때 왜 책 드립니다 했잖아요. 네네. 메일도 벌써 주셨더라고요. 아침 출근했더니. 네. 고맙습니다. 댓글도 앞으로 계속 많이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다 보고 댓글은 있습니다. 소개가 두 개가 끝인가요? 두 개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외에 많은 많은 댓글들은 분들이 주로 이거였어요. 뽀디를 너무 혹사하는 거 아니냐. SBS는 왜 뽀디를 이렇게 자꾸 고생시키냐. 이런 댓글들이. 아니면 뽀디 너무 예뻐요. 감탄이니까. 그니까요. 네네네. 네, 그런 댓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박선영의 스네타운. 갑자기 뭐야? 자기 프로 뭐 홍보 왜 갑자기? 아니 뽀디를 또 찾아오신 분들은 그렇게 쓰지 마세요. 예. 김밥의 신곡 진짜라 진짜. 많이 사랑하십시오. 네. 조정 기자님 기사는 어디 사육을 가볼 수 채우려고 또. 있을까요? 네네. 조정 기자님 기사는 어디 제 가볼 수 기사는요? 있을까요? 도통 기사를 안 써가지고 얼른 초대 손님이나 모시죠, 저희는. 오늘의 상식자를 모시겠습니다. 5번째 상식자네요. 네. 자,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면 되나? 네,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간 곰돌이 푸 같은 느낌. 약간 아주 부커원하신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개봉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또 나왔더라고요. 보셨나요? 아직 못 봤는데 좀 슬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나이든 크리스토퍼 로빈과 네, 나이든이라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되게 힘을 주는 영화였어요. 저희 네. 딸이 보셨어요? 울었대요. 울었대요, 네. 애기가. 애기가 몇 살인데? 9살이요. 근데 그걸 이해를 했대요.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요. 인생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곰돌이 푸 같이 우리에게 어떤 힐링도 주실 것 같고. 그리고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어떤 훈훈한 분인지 인상의 크리스를 본인 소개 좀 모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다 대고 하는 거예요? 예. 잘 들립니다. 누르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시면 합니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시대 재단의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시대 재단?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오. 예, 다음 세대. 네.
거기는 어떤 재단인가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 그 다음이란 회사가 있었죠. 네. 예, 모 회사에 지금 합병이 된 네. 예, 그 회사에서 비영리 단체로 해서 특히 이제 그 비영리 재단이나 단체들에 대한 것들을 키우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같은 이사진에 저 말고 진짜 곰돌이 프로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도 같이 계세요. 저랑 이름 비슷하신 분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체인지온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우리 세상을 바꾸는 거와 관련된 뭐 이런 그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젊은 세대들에 대한 미디어 뭐 이런 것들 해주는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때 뭐 이거는 제 풀타임 잡은 아니고 네. 제가 워낙 타이틀이 직업이 많으세요? 예, 한 그렇죠. 좀 맞아요. 몇 너무 개 많으세요. 몇 개 친다는 것 같은데요. 진짜? 네. 간략하게 좀. 뭐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고. 선임관임 교수로 가르치고 있고, 교수님이시고. 예 그리고 또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 관련된 투자 회사가 2개. 와. 그러니까 이제- 거기 대표님으로 계시고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매니징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스타트업들 투자해주고 관리해주고 이제 이 하나는 거의 전부를 다 하고 네. 나머지 하나는 제가 어쨌든 의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 주로 키우는 거 이런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모두의 연구소라고 모두가 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관련된 것 쪽에도 하고 투자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좀 관리도 해주고 예, 고문으로 있는 것도 많고 예, 뭐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정지훈 박사님 한양대학교 의학과를 네. 졸업하시고 의사가 되지 않고 미래학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네, 제가 미래학자라고 제가 직접 네.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약간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와 비슷한 건가요? 사람들이 그러다 정치하시는 건 아니죠? 아예 네네네.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고 저는 미래라는 거는 학문의 영역이 아니고 네. 작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 미래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SF 소설 연재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아, 그러세요? 작가라고 네, 그러세요? 네, 매주 주간으로 블록체인 관련된 SF를 같이 오. 연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의대를 진학하실 때는 의사의 꿈을 갖고 하셨을 텐데. 아니 전혀 별로 생각 없이 갔어요, 그냥. 아, 진짜. 전형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정말 자극적인 문구네요. 아. 공자에서. 야, 전혀 생각도 없는데 생각 의대 갈 없이. 수 있어. 그냥. 사실은 그 과목 자체를 별로 좋아한 건 아니어서 저는 아마 이것저것 많이 했어가지고요. 네. 학교 다닐 때 음악도 했고 게임 같은 것도 좋아하고 워낙 관심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혹시 실례지만 천재신가요? 천재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거 남들보다 해봐야 빨리 되나? 배우는 건 맞아요. 진짜요? 네, 남들보다 아니, 그러니까. 학습 속도가 좀 빠른 편이죠. 왜냐하면 그 음악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까지 잘하기가 게임도 좋아하는데 공부까지 잘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끈기가 모자란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를 드립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오랫동안. 후회되진 않으십니까? 내가 의사를 계속 할 걸. 아주 가끔 하실 때 있으세요? 후회라기보다 아쉬울 때가 있죠. 후회한 적은 없고 왜냐하면 환자를 직접 보게 되는 거를 안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환자를 직접 보는 것도 잘할 자신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좀 많이 예. 달라요. 근데 못 하게 되니까 이제 네. 가끔 좀 임상에서 네. 환자 좀 해볼 걸. 봤었으면 그런 경험들. 좀 보람도 있고 그런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뭐 그 선택 자체를 안 한 거를 후회한 적은 없어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머 너무 넘사벽이네 그만 들을까 하시면 우리랑 안 너무 되니까 다른 얘기야. 막 이러기 우리 이제 때문에. 아니죠. 여기까지 들으시고 뭐라고 대체 누군데? 이러면서 검색을 해볼 수 찾아오실 있죠. 것 같아요. 맞아. 네, 네. 자, 저희가 그러면 정지훈 박사님이라고 네, 뭐 네. 어떻게든 저는 뒤에 불러볼까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호칭 부르는 것도 다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럼 그럼 어떻게 불러볼까요? 그냥 님이나 씨나 뭐 이걸로 충분하지 않나? 지훈님?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미국처럼 그냥 네임 부르는 게 제일 좋다고 지훈.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하이 지훈. 예,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한 진짜. 시간 떨릴까요? 지훈. 선영. 선영, 진행해. 인정. 근데 말문이 턱 막히네요.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중요한 거는 같이 반말할 때는 같이 반말하고, 네. 예, 같이 존대할 땐 같이 존대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래 위가 없어지고 다들 비슷한 차원에서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갑과 을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럼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존댓말과 반말 문화가 그런 거를 좀 키운다고 생각해요. 네. 다
다 같이 존댓말을 쓰면 그러면 서로 사실 존중하는 거고. 그럼 사실 좋은데. 근데 이게 다 같이 존댓말을 쓰면 좀 안 좋은 점은 네. 그러면 약간 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친밀하게 좀 더 친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반말을 하는 게 같이 반말 좋은데 쓰자지. 그러면 다 같이 반말 써야지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친밀도에 따라 가지고 반말가 마치 우리 형들하고도 친해지면은 맞아. 호칭만 형이지 반말하잖아요. 맞아. 딱 그 느낌으로 그냥 호칭을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은 친밀한 사람들끼리 반말하고 약간 좀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존대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오늘 어쨌든 저희는 처음 뵌 거고 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교수직도 하고 계시고 박사 일도 하고 계시고 IT 전문가 뭐 투자 일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뭐 교수님이라고 네, 박사님? 박사님이라고 네, 하죠. 그렇게 하시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편하신 제가 대로. 갑자기 네. 반말을 그렇죠. 하기가 좀 반말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제 네. 오늘 박사님 모시고 새로운 또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갈 텐데요. 네. 11월 2일 날 어쨌든 우리 정지훈 박사님도 뵐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날 저희가 박사님을 모시게 됐던 이유는 사실 블록체인 때문에 네, 초빙을 했어요. 너무 핫하잖아요. 블록체인. 네. 너무 따끈따끈한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은 또 좀 잘 모르고 예, 그래서 궁금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또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아, 쫄망한 친구 한 명 있어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 많죠. 주위에 네. 그때 근데 걔가 한참 많이 벌었어요 그 친구가. 네네. 그래서 막 하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네네. 막 네네.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네. 네. 이걸 투자 자원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네. 뭐 사회적 어떤 관점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거는 일종의 주식처럼 막 그렇게 됐잖아요. 돼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사실은 할 얘기가 하려고 하는 많을 거죠. 일단 먼저 블록체인이 뭔지부터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개념 좀 정리하고 왜냐하면 싶어요. 블록체인 하면 그냥 비트코인만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네네. 블록이 뭔지는 아시죠? 블럭이요? 예, 네, 블럭. 이렇게 네모난 블록 네. 그렇죠. 예, 체인은 뭔지 아시죠? 체인은 자전거 체인. 예, 그래서 블록을 체인으로 엮은 블록체인이에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블록 이렇게 있는데 그걸 사슬처럼 왜 포인터라 그러는데 이렇게 연결을 물체가 아니고 데이터를 그렇게 해놨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블록체인을 블록을 형성한다. 블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쭉 블록이 연결돼 있으면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을 하나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뒤에 딱 연결하면 계속 사슬이 늘어나잖아요. 네. 이게 블록체인의 개념인데 그 블록을 생성을 할 때 만들 때 참여하는 컴퓨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많은 컴퓨터들이 만들고 나서 서로가 모든 데이터를 같이 갖고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컴퓨터마다 똑같은 데이터들을 다 카피해서 가지고 있게 되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데이터로 보면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장부라고 생각하면 장부 또는 이제 전문 용어로 원장이라 그러는데 냈죠. 원장이라 그러는데 장부라고 해놓으면 장부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박선영 아나운서가 김인석 씨한테 1,000원을 줬다. 예, 이런 걸 딱 기록을 해놔요.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은행에다가 그걸 딱 계좌이체를 하면 은행 계좌이체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이 은행에 있는 서버에 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석 씨가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 가가지고 야 여기다 이렇게 써 있잖아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은행에 이 전 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석 씨하고 박선영 아나운서하고 두 분 기록에다가 전부 다 자기 자신한테 내가 인석 씨한테 1,000원을 빌려줬음이라고 하는 거래가 기록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기록돼 있고 심지어는 저랑 뭐 조지현 기자님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부인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다 기록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이 같이 기록하고 있으면 사기를 칠 수가 없죠. 네, 사실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래의 기록을 개인들이 다 나눠 갖는다? 꼭 개인이라기보다 컴퓨터인데
이런 걸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는데요. 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한 10,000대 정도가 참여 지금 하고 있고 1만 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은행에서 쓰는 그런 컴퓨터가 중앙집주적으로 몇 대만 쓰고 있는 게 있는 것을 수많은 컴퓨터들이 나눠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다가 숫자를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이 숫자가 10,000원의 가치가 있어라고 모두 믿기 시작을 하면 10,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거 각각마다 그 노드가 틀리고 뭐 이 시스템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형으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기술명이고 네. 기술명이자 뭐 일종의 그런 종류의 기술과 사실은 이 게임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포인트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전체가 묶여진 거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고 블록체인 첫 번째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게 비트코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은 뭐 무슨 코인들이 엄청 많아요. 네네, 많이 생겼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기술의 기반은 블록체인인 거죠. 모든 코인에 지금. 예, 지금 현재 그 소위 얘기하는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녀석은 대부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자기들만 만들어가지고 갖고 있으면 굳이 그렇게 안 될 텐데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일종의 그룹으로 보고 있어요. 이 그룹이 그 원리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전부 공개를 했거든요. 전부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도 따라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똑똑한 친구들이 보고서 이런 원리로 만들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걸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으로 확장되고 이래서 숫자가 많아진 거죠. 진짜 특이한 사람들이다. 왜 그걸 오픈 소스로 해놨을까? 그걸 왜 공개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비트코인이 이제 블록체인의 원형을 만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왜 만들었을까?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혹시 2008년에 이 백서가 올라가고 2009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첫 번째 블록.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첫 번째 블록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사세가지고 그렇죠. 다음 블록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 그래요. 제네시스가 창세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을 처음 만드는 블록이다 그래가지고 제네시스 블록을 2009년 1월 6일 날 만들게 되거든요. 1월 2일인가? 1월 2일 아니면 6일입니다. 이날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근처 2008년 하반기 2009년 초 요때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리먼 브라더스. 그렇죠.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대비되는 전 세계 금융 위기. 그게 그 시기잖아요. 사실은 이 기술의 뿌리는 그래서 1940년, 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인터넷 자체, 인터넷에 우리가 사이버 공간하는 사이버네틱스, 그 사이버란 말 있잖아요. 그 말이 1940년대, 50년대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시작을 해서 80년대에 사이버 펑크, 뭐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아키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영화로 나온 게 매트릭스. 그 내용도 기억나세요? 네. 그럼요. 예, 사이버 세상. 그렇죠. 네오라고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나오면은 이 인터넷 세계에 딱 연결을 해가지고 이 세계가 전부 확장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기억나시죠? 예. 그런 세계관 그리고 모두가 그런 거를 공유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런 세계에 항상 나오는 게 빅브라더가 나와요. 커다란 나쁜 악당 기업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국가가 다 통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그 주인공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걸 깨부시려고 하는 거죠. 나는 이제 고독한 해커인데 혁명군 같은 거죠. 예, 이런데 내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의 자유를 확보하고 뭐 이제 이거를 위해 싸우잖아요. 맞아요. 이게 80년대, 90년대 사이버펑크. 그 다음에 그 뒤에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진입을 해서 오늘 우리가 SBS 디포럼의 주제가 상식에 대한 것들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블로그니 뭐니 1인 방송이니 뭐니 모두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떤 특정한 권력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뭔가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세계가. 이제 그런 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금융위기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도의 그런 상품들을 모기지. 파생 상품들만 맞아. 만들고 모기지인데 모기지론 뭐 영국 예, 이런 그게 거.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맞아, 예, 맞아. 이게 파생에 파생을 더해요. 맞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은 상당히 그거를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네. 잘 설계를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자기네들 이익 많이 가져가려고 그렇게 좀 사실은 그 대출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네. 높은 대출을 받아서 결국엔 부도난 거잖아요. 집으로 막 대출 예, 받고. 그게 이제 시발점이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최대 공기업 여러분들은 리먼 브라더스만 아시지만 이제 모기지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어낸 공기업이 있어요. 토지공사 비슷한 프레디 맥과 페니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파산했잖아요. 거기도 망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가 그냥 구렁텅이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은 그렇게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을 하면 냅두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 뭐 기업이라고 해서 모건 스탠리, 뭐 JP 모건 이런 데까지 위험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미국 정부한테다가 우리가 이제 공적 부조, 베일아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회사 이렇게 지원하고 그랬는데 잠깐 좀 찾아주세요. 공적 자금 같은 걸로 네네네. 그거 되살리는 세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회생시키는 그거. 갑자기 이제 우리말이 기억이 안 나요. 예. 여튼 네. 그 작업을 진행을 갖다가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해요. 정부에다가. 근데 이게 보통 미국에는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부가 한번 그 은행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좀 지원 좀 해봐 이런 얘기 좀 하지만 미국에서는 보통 망하면 망하는 거지. 원래 이게 미국의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은행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국민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기업들도 다 망해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다 빌려주고 뭐 이랬으니까. 그래서 은행권에서 가가지고 이거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파산할 거고 이렇게 줄도산을 금융권들이 다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산업이 전부 다 박살날 거야. 이게 위협 아닙니까? 협박이네, 협박. 반협박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고심 끝에 대규모 세금을 이제 수여를 해주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판단은 역사적으로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돈이 들어가서 안 망했거든요. 안 망하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살아나면서 지금 경기 회복이 정상으로 됐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누구나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났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지네들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망했던 거 세금이 아니에요. 많이 큰일 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그 은행의 사람들이 전부 다 최고의 퇴직금을 챙겨가지고 다 수백억씩 챙겨서 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경영진이나 이런 게 다 바뀌었냐? 아니죠. 자기의 후배의 뭐 친구의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또 다시 올라가가지고 됐고 그 금융기관들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떵떵거리거든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쟤네들 때문에 전 세계가 한번 박살이 날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안 지고. 네, 책임은 전혀 안 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거 했었던 그룹에서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다 민주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했는데 혹시 돈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돈도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같이 기록을 저장하고 은행같이 중앙집중적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모두를 신뢰하는 형태로 만들게 되면 굳이 중앙집중적 은행 같은 게 없어도 서로 화폐 교환 및 이런 시스템 유지가 되지 어떻게 않을까? 보면 은행을 없애려고 만든 거네요. 은행을 은행이라는 없앤다기보다는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블록에 그 이야기를 함의하는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짧은 텍스트로 거기다 넣었더라고요. 예, 이해 작년에 은행들 뭐를 했다 뭐 이런 걸 딱 적어놨어요. 예, 그런 부분들. 그럼 이게 비트코인은 이제 그런 믿음으로 생겨났고 그렇죠. 네. 그 전에 그런 블록체인은 뭐 분산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네. 사실은 네.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블록체인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만들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만든 건지 그 원리를 네네. 아니면 블록체인을 만들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파생된 건지.
정확하게는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네. 블록체인하고 비슷한 개념을 그런 정리를 거를 해가지고 만든 그 페이퍼라 그러지 우리가 네. 백서라 그래 백서도 발간하고 논문도 냈는데 결국은 그 화폐를 만들려고 만든 거네, 그 시스템. 처음에는요. 네. 근데 그렇게 내용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 데이터의 구조가 블록을 체인으로 만든 거다 그래가지고 블록체인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기술을. 어쨌든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고 그게 뭐 어떤 역사 속에서 탄생한 건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떻게 또 세상을 바꾸는 키워드가 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만 들으면 이게 결국 돈에서 시작된 거고 지금도 네, 우리가 그렇죠. 돈에 열광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 돈적인 측면 말고 네. 진짜 좋은 측면도 있는 건지 그렇죠. 궁금해요. 사실 비트코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화폐 대용으로 설계한 게 맞아요. 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초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 2009년인지 2010년인지 그쯤에 피자 배달. 맞아요. 피자에 10,000 비트코인을 써가지고 그 현재 가치로 따지면 몇백억이라고 뭐. 800억쯤 네. 됐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로 해준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돌아가려면 어떤 구조로 되는 거냐 하면은요. 그게 진짜 가치가 있다고 믿으려면 안전해야 되잖아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안전하려면은 그 기록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예를 들어 사토시 나카모토가 혼자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어. 네. 그럼 이 사람께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바꾸거나 이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2명, 3명, 2명, 3명도 좀 불안하죠. 사용자가 많아요. 예, 1,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전해지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거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그냥 공짜로 합니까?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컴퓨터 계산도 해야지 전기요금도 들어가지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숫자를 만들어 줬는데 그 숫자에 의해서 비트코인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그 숫자에 의해서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참여하려고 하면은 그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어야 되죠.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으려면 참여가 많아야 되죠. 그럼 이게 닭과 뭐가 달걀 같은 닭과 달걀 거죠. 문제잖아요. 그러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뱅뱅 도는 거 맞아? 라고 했죠. 그러니까 10,000 비트코인에 아까 간신히 한 4명, 5명, 10명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예를 들어 뭐 선영 씨 제가 이런 거 만들었는데 한번 노드 재미로. 컴퓨터 한번 해보세요. 가끔 캐져서 나오기도 해요. 채굴이란 걸 해가지고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동네 단위에서 대충 이렇게 같이 쓰다 보니까 야, 그러면 나 그 피자 2판에 10,000개 챈 거는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 정도로 바뀌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2009년, 10년, 11년, 12년 이렇게 지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른 거죠. 그리고 참여자가 느니까 한국이 너무 올랐잖아요. 한국에서 버블이었죠.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친구들 얘기 네. 들어보니까 외국에서 사서 한국에다 팔고 그렇게 맞아, 많이 맞아. 했죠. 네, 교포 친구들이나 이런 네. 친구들은 계속 외국 거 갖다 팔고 완전 그걸로 여기 해외로 가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한국 돈이 엄청 빠져나간다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사건은 버블이에요. 네. 그건 확실히 버블이고 네. 너무 지나치게 네.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었던 버블이 한국에서 2017년에 터진 거죠. 사실은. 근데 뭐 옛날에 인터넷 닷컴 버블 때에 비하면 애교로 받을 정도로 작게 터졌죠. 근데 이게 예상치 못한 거였을까요? 이런 버블이? 예, 사실은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많이 예. 사용을 했고 너무 네. 많이 막 열광을 했고 그리고 갑자기 아까 인터넷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인터넷이 실제로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1970년대부터 보거든요. 그러다가 70년대에서 시작된 게 1980년대에서 90년대를 거치면서 대학들이 연결이 됐고 연구기관들이 연결돼서 굉장히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썼었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 이제 PC통신 기억나시죠? 네네네네. PC통신은 인터넷이 아니거든요. PC통신은 예를 들자면 그 당시 이제 캐텔, 그다음에 PC 서버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회사가 사용하는 큰 인터넷 서버. 일종의 서버가 있어요. 거기 다 들어가는 접속하면 거예요. 거기에 게시판이 뭐니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화로 접속했잖아요. 맞아요. 모뎀이라는 거 이용해가지고 예, 그렇죠. 예, 기억나시죠? 예. 성대모사. 요게 이제 80년대, 90년대에 그런 기관들, 큰 데들만 이렇게 연결됐었던 거였다가 9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 인터넷 브라우저가 이제 월드와이드 웹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가 공급이 되면서 그래서 윈도우 95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90년대 후반, 그 다음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되면서부터 인터넷 시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30년을, 무려 30년을 이렇게 쿠킹을 한 거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 나온 천천히. 거고 점점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비트코인도 시작한 지가 10년 됐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 화폐에만 쓰이지 않고 네. 다양한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스마트 계약이라고 네. 부르는데 그거를
한 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인데 이더리움. 네. 걔가 2014년이에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화폐 말고 딴 데에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앱 같은 걸로 쓸 수도 있다. 우리가 이걸 앱이라고 불러요. D-앱 해가지고 네, 네. 디스트리뷰티드 분산 앱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우리 모바일 앱처럼 네네네. 이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해버리니까 화폐 말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죠. 갑자기 확장되고. 예, 이때부터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관련 기술 쪽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 세계적인 뭔가를 일으키려면 기술이 네. 개발돼야 될 게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흔히 하는 얘기가 아직 걸음마 하는 애기인데 애기 보고 뛰라고 갑자기 돈이 먼저 왕창 들어왔어. 2017년에. 돈은 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버블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버블은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옛날에 이제 인터넷 닷컴 버블 시대에도 닷컴 버블이 있을 당시 제일 지금보다 더 심했거든요.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거의 죽순으로 막 1000배씩 올랐거든요. 그건 100배, 1000배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그때 이제 인텔의 회장이었던 이제 앤디 그로브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엄청난 비판을 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인터넷 싸게 닷컴이라고 만들어 놓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런 거에 실리콘밸리 포함해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돈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이런 미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느냐. 이거 다 꺼질 거야. 뭐 이랬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2000년에 그 버품이 폭삭 꺼지죠. 그러면서 수많은 닷컴 버블 회사가 다 망했어요. 대부분. 맞아. 대부분 망했는데 이 양반이 틀렸던 거는 그때 살아남은 회사들이 뭐 구글이냐 아마존 이런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은 그때 닷컴 버블의 최정점보다도 100배, 1000배 이상이 됐죠 나중에. 근데 이거를 이렇게 꺼진 시점에 기자가 앤디 그로브한테 가서 약간 좀 난감하게 물어봤죠. 네. 진짜로 꺼졌는데 당신 말대로 됐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앤디 그로브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닷컴 버블이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러면서 약간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렇게 버블이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서 인터넷 인프라가 깔렸고 그 다음에 똑똑한 친구들이 기술 개발을 해서 진짜로 인터넷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를 그때 다졌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딱 그래요. 작년에 그 버블이 있어서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기술도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아까 인터넷 그 혁명처럼 한 뭐 20, 30년 걸릴 게 지금 한 5년, 10년으로 땡겨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비트코인 투자해도 된다? 지금 늦지 않았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블록체인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1세대가 시조새 같은 애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시범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2009년에 나와서 약 한 4년, 5년 정도를 혼자, 그 혼자였어요. 4, 5년 동안 아무도 다들 콧방귀 꼈거든요.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4, 5년 동안. 사실 제가 국제부에서 이제 그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국제부원끼리 이거 괜찮을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괜찮을 것도 같은데 대체 어디 가서 채굴 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장이 없어서 네네네. 그냥 멀리서 네네. 예, 보기만 했던 기억이 맞아요. 있어요. 그랬죠. 예, 그랬는데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당시에 토론토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10대였어요. 학교를 일찍 들어갔으니까. 대단한 천재죠. 예, 그 친구도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백서라고 해가지고 역시 개념서를 내는데 논문 비슷하게 개념서를 내는데 원래 비트코인 커뮤니티한테다가 이거 거래 기록만 기록하는데 장부처럼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10,000원 빌려줬다. 10,000원 가져갔다. 10,000 비트코인 가져갔다. 이것만 기록하거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그거 너무 그 거래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계약서처럼 해보자라고 해서 계약서 언어를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친구가. 그랬는데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확장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기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10대의 그 청년이 포기를 하지 않고 그거를 또 그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또 백서를 또 공개를 했어요. 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면 잘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또 그거를 보고 전 세계에 굉장히 뛰어난 개발을 잘하는 젊은이들이 얘한테 옵니다. 야, 너 그거 너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걸 한번 새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스위스에 재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스마트 계약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함께 블록체인을 확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블록체인 2세대가 처음 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처음 연 블록체인 프로젝트 이름이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ETH라고 쓰기 지금 때문에. 현실에서 예를 들어 많이, 어떤 거에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뭐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같은 걸 런칭을 한다든지 뭐 게임을 만든다든지 뭐 이럴 때 이더리움 기반으로 주고받고 하도록 게임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거래를 할 때에도 뭐 당연히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계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다 계약이잖아요. 조건을 걸어가시고 아니면 또 뭐 에너지 같은 걸 내가 쓰는데 이 에너지가 5개가 모이면 뭐 저거 10개 한 거랑 등가로 해서 교환하는 걸 해봅시다라고 계약이 맺어져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서로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게 해버리니까 적용하는 영역이 사실상 참여자의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확장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진 게 2세대. 그 다음에 그 뒤에 굉장히 더 많이 나온 거는 2세대가 되니까 실제로 게임이 나왔거든요. 유명한 게임이 하나 나왔어요. 크립토키티라고. 고양인데요. 네. 디지털 고양이. 네. 옛날에 다마고치 경험. 다마고치라고 이렇게 아바타 같은 걸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양이를 우리가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 고양이, 아빠 고양이를 이렇게 커플링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새끼를 낳아요. 근데 엄마 고양이의 일부 특징하고 아빠 고양이의 일부 특징을 갖고 와서 새끼는 돌연변이가 좀 돼서 뭔가 새로운 애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좀 독특한 애로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얘가 가격이 올라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양이를 소유하고 서로 사고 고양이를 사고 팔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메이팅을 하고 그럼 또 낳고 뭐 이러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누가 하나 만들었는데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게임은 막 클릭하면서 광클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갑자기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막 했더니 이더리움 그 네트워크가 엄청 커졌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느려져. 과부하가 너무 많이 하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느려져가지고 막 거래가 몇 분 내에 체결이 돼야 되는데 30분, 1시간씩 걸리고 몇 시간씩 걸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문제점이 딱 드러난 거죠. 이거 개념적으로는 전 세계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고 확장을 하게 만들었는데 좀 많이 하는 게임 하나 떴다고 이 전 세계 예를 들어 게임 하나 떴는데 인터넷이 느려졌대. 딱 이 꼴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건 뭐가 문제가 있잖아. 그러네요. 인터넷 기술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3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블록체인 기술들이 요즘 막 나오는 건데 걔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속도 문제, 확장성 문제 이런 거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나오죠. 근데 실제로 걔네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 크기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증명하지는 아직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놈이 더 잘할지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네트워크들은 계속 진화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뭐 내년에 2.0이 나온다 그래요. 2.0으로 들어가면서 훨씬 더 지금 말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3세대라고 부르죠.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있어요. 점점 더 이게 블록체인 개념이 더 확장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죠. 정체될 것인지 또 그게 또 달려있네요. 계속해서 확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인터넷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적당한 게 제일 처음 나왔던 인터넷은 우리가 미국에 있는 군사용으로 처음 했던 거고 제일 첫 번째는 대학교 두 군데에서 우리가 핑이라고 그러는데 나 살아있다. 우리가 핫빛이라 그래요. 핫빛. 심박수. 심박수를 던졌는데 제가 그걸 인지를 하고 나도 살아있어 하고 이렇게 우리 두 개 왔다 갔다 한 거 와 우리 대박 성공했어. 네, 우리 대박 성공해서 박수. 이게 인터넷의 시작이에요. 70년대 인터넷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이메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메일은 인터넷 위에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SMTP 팝3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거를 얹어서 주소에다가 메일처럼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과 이런 거를 해서 주고받고 하면 우리가 편지 쓰는 거를 전자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딱 했더니 이메일을 막 깔기 시작했어.
그때만 하더라도 웹에서 이메일을 안 했어요. 아시는 그래요?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PC에 네. 그 이메일 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따로 그걸 네, 따로 달았어야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 그 컴퓨터에 저장됐어요, 메일이. 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메일이 너무 커지면은 막 어떤 지웠다고.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 하드 공간이 모자라니까 아. 막 지우고 그랬다고요. 원래 옛날엔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같은 거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파일 다운로드 받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가 그 위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그 위에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처럼 지금도 처음에 블록체인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주는 애가 나왔다가 그 위에 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 잘 쓰는 걸로 했다가 어떤 거는 정치 쪽에 써보겠다고 하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위에 계속 올라가죠. 그렇게 지금 발전하는 중간이죠. 그럼 결국은 네.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꾼다? 그렇게 네네.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화폐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가 올 것이다? 네. 사실은 이 블록체인이라고 기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전에 금융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결국 이 문제 제기는 왜 나온 거였냐 하면은 너무 과도하게 금융기관이라는 곳이 중앙 집중적으로 이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망하면 우리가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불합리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시스템이 이게 정당하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금융을 같이 관리해 봅시다. 이런 철학이 이런 걸 우리가 탈중앙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개인들한테 모든 권한을 나눠주는 또 개인 또는 소규모 집단한테 나눠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잘 생각해 보면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거의 모든 곳에 이런 철학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지털 경제 우리가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디지털 경제가 IT 기술이 들어와서 정말 많은 걸 혁신했습니다. IT 기술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크게 변한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예, 시공간의 경계가 없어진 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비트로 만들어진 이것들은 빛의 속도로 전 세계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거기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으로 이렇게 종이로 썼던 것들도 그냥 외부로 올릴 수가 있고 그것들은 전 세계 누구나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접근성. 그 다음에 신문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어내야 되는데 윤정기를 갖고 찍어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내가 블로그에 이렇게 글 올리는 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되게 좋아진 거. 접근성 누구나 할 수 있게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다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서고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가치가 인터넷 혁명 또는 IT 혁명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부작용이 하나 나왔어요. 부작용. 뭔지 아세요? 뭐예요? 디지털 디바이드 같은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디지털 디바이드는 옛날에는 디지털 디바이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아이들부터 노인분들에 이제는,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인터넷 접근 비용이 더 싸지기 시작하면서 워낙 다 잘 쓰기 시작해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됐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된 거는 디지털의 속성상 한 군데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요. 결국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오히려? 왜냐하면 어떻게요? 플랫폼을 제공한 이런 걸 우리가 네. 플랫폼 경제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플랫폼을 제공한 곳에 한 군데 뭉쳐버립니다. 이게. 지금 막 유튜브가 다 그렇죠. 얘 동영상 같은 게 유튜브에 다 뭉쳐 있고 페이스북 같은 거에 SNS가 다 뭉쳐 있고 뭐 카카오 같은 거에 우리 이 톡 같은 게 다 뭉쳐 있고 또 뭐 있을까요? 뭐 네이버 같은데 검색이 다 뭉쳐 있고 다 뭉쳐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의 그 아날로그 경제에서는 전 세계에 또는 전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한 군데가 다 장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역별 특징도 있고 막 이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걸 쓰는 되게 그렇죠. 아이러니 안에 시공간을 웃기죠. 초월했는데 오히려 결국은 그렇게 중앙화가 되네요.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중앙 집중화가 플랫폼 경제의 특징이에요. 그게. 네네네. 그래서 플랫폼 경제의 특징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한 군데나 두 군데 굉장히 중앙 집중화가 되면서 전체를 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대신에 거기 들어가는 개인들은 사실 아주 작은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네. 그 비용을 얘네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 모델이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그 나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블로그에 글 쓴다고 여러분들 돈을 받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 영상 올리는 것도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 그 나름의 가치가 있기 마련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게 물론 뭔가 이익이 나면 그들이 이제 수수료를 30% 정도 하고, 떼가고 그런다 치고 거기에 한 나눠준다고 그 치더라도 원리가 합당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의 네. 비율이 합당하냐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독점이 돼 있지 않으면은 경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좀 처리가 될 텐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걔네가 주는 대로 받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수익이 나면.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면은 호텔은 옛날에 호텔은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호텔이라고 하는 체인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갚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그 방을 공유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 한 거는 그 플랫폼을 제공한 것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근데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수료율이 높단 말이에요. 수수료율이 낮으면 걔네들이 굉장히 적게 가져가면은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독점화돼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독점화가 돼 있으니까 대안이 나오기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경제 최대 약점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보면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그거예요. 플랫폼들이 네. 재벌처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반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이 요즘 나오게 되면서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예를 들자면은 내가 호스트야. 그래서 내가 방을 공유를 했어. 네. 그럼 이 방을 공유한 사람이 만약에 이게 일종의 반협동조합처럼 돼가지고 이 기업들의 분배 구조가 다 투명하게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들이 서로 하나의 그렇죠. 아까 은행이 없듯이 서로 나눠 가지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나오려고 하니까 이미 발표도 했고 나오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아까 에어비앤비니 뭐 우버니 이런 기업들이 되게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무슨 지금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미국의 증권거래소에다가 우리 호스트들한테 우리 주식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죠. 사실 이게 되게 간접적 효과로도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걔네들의 컨텐츠는 다 우리가 올렸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글 썼고 우리가 사진 올렸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페이스북에 문을 닫으면 그게 다 날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죠. 걔네들이 어떤 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펼치느냐, 걔네들이 마크 주커버그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무런 관한 없이 이게 그렇죠. 다 흘러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했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불합리한 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네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왜? 대안이 없으니까요. 대안이 없어서 은행하고 똑같잖아. 아까 은행들이 그러니까요. 우리 은행들이 투자 안 해줘. 우리 은행 다 망하면 니네들 어떡할 건데. 이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별로 다르지 않죠. 근데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다 어느덧 1시간이 훌쩍 그러니까. 그렇네요. 지났습니다. 아니 와. 필요한 기술이네 블록체인. 어떻게 보면은 그 인터넷 민주화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상상하는 사이버 민주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 그렇죠. 블록체인.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네. 이거는 인터넷의 진화로 봐요, 그냥. 인터넷이 절반의 그 혁명이라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을 안고서 왔거든요. 네, 가치를 생성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부분과 특정한 곳에 너무 집중화돼 버리는 현상. 이게 이제 부작용을 낳으면서 대신에 수많은 사람들의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준 그런 반쪽의 공로를 갖고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진화시키는 기술이죠. 보완하는. 네. 오늘 블록체인의 뭐 탄생에서부터 또 그러네요. 어떻게 발전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과제를 또 안고 있다까지도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아쉽기만 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어디죠? 11월 2일 DDP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지훈 박사님과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누실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비트코인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내가 돈을 주고 산다면 지금 현존 비트코인 가운데 정말 현실적이죠. 뭐 많잖아요. 무슨 코인. 비트코인은 지금 세 종류가밖에 없고요. 네네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암호화폐가 많은 거고요. 네네. 첫 번째 그 아니 중에. 내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네네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를 쭉 듣고서도 여전히 투자 상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기운이 빠지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박사님 아니요.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볼 때는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해서 근데 또 이분도 발전하고 이해가 돼요. 결국은 코인이 자리 잡게 되면 지금 되려 홀대받고 있지만 지금이 되려 적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투자 상품으로 보시기보다는 네네. 네. 저는 일단 거기에 제가 뭔가 투자를 했다면 그거는 그 커뮤니티,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코인이 만들어진 배경과 어디에 쓰라고 된 게 항상 있어요. 그게 나하고 관계가 있고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그렇다면. 이렇게 방을 공유하는 데다 그러면 방 공유하는 내가 그 거기에 참여자로 들어가서 나도 같이 키우고 싶어. 아니면 뭐 진짜 게임을 하는데. 그렇죠. 예. 지인 기업 예. 중이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가치가 올라서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세계에서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점점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있으면 그거하고 나하고 잘 맞는 걸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후회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거기에 참여자의 일원으로서 선택을 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좀 떨어져도 어차피 거기에 있는 그 토큰 이걸 가지고서 그 생활을 거기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보다는 그게 나하고 맞냐 이걸 가지고 그걸 만드시면 생각하시는 될 게. 거예요, 김인석 씨. 팬들이 이렇게 네. 팬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게 아까 얘기 토큰이 들으셨죠? 돼서 이제 사용자가 많아야 된다고. 사용자가 많아야 된다고 들었잖아요. 이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도 들으셨죠? 확장해 그 보아요. 비트코인 처음 했을 때 4명, 5명 쓰는 거랑 똑같다고 지금. 저희 팬들이 쓰면. 4-5명 쓰는 거야, 계속. 저희끼리만. 희망을 잃으면 안 되죠, 우리.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정지훈 박사님 모시고 이제 블록체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지훈 박사님이 생각하는 새로운 상식이란 무엇인지 한마디 또 정의를 듣고 싶습니다. 새로운 상식 모두가 믿는 것이 미래가 된다. 와. 오. 저 지금 약간 아찔해졌어요. 비트코인을 믿으면 비트코인 내내 오른다고. 아찔해지고 있는 아. 선영 씨. 네. 와. 지금 이렇게 선영 씨처럼 충격을 받으신 분들은 www.sdf.or.kr 들어오셔서 네. 위에 등록 신청이라고 네. 거기에 누르시고 등록 신청하시면 심지어 보통 이런 포럼들이 되게 비싸요. 비싸죠? 네, 그렇죠. 저희는 아니 뭐 중식 뭐 이런 거 있던데 식사가 제공이 됩니까? 식사는 없고 저희는 대신 등록비가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때 못 보셨다면 저희가 하루 종일 인터넷과 SBS 방송을 통해서도 중계도 해드리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 오늘 저는 계속 아찔한 느낌을 유지하면서 박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은데요. 11월 2일도 또 재미있는 네네. 이야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상식자들 모시고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를 하는 어떤 퍼포먼스라고까지 할까 아니지만 이 지시봉이 앞에 놓여 있어요. 요거 이렇게 하늘로 쿡 찌르시면서 힘차게 하겠습니다. 상식! 자, 와! 감사합니다. 자,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상식으로 말이죠. 네, 자꾸 끌리는 이 느낌 뭐죠? SDF 2018 팟캐스트 상식자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